대통령 해외 순방 외교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장님, 네. 총평을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성과가 있기를 바랬던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허점들이 드러나고 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순방 출발점부터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영국에서의 조문외교, 그다음에 유엔은 3년 만에 이제 대면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세계 무대의 외교 무대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정도로 좀 그 목표치를 좀 낮췄더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조문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유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정식회담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대통령실과 지금 떠날 때 이 브리핑을 했을 때는 마치 두 가지 문제, 한일 관계에서 뭔가 매듭을 풀 것처럼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 네.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인플레이션 감축업돼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할 것처럼 기대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설정하고 너무 많은 걸 한 보따리에 담아서 갔다. 근데 그거는 제가 왜 단추를 잘못 꼈냐면은 노력 여하에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에 복잡한 문제였고, 그렇게 그거를 띄워놓고 어차피 만약에 그 말대로라면 약속을 못 지킬 게 분명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사실 너무 급하다 지금. 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급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나중에 이것을 보완을 하는 게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일 관계부터 좀 먼저 짚어볼까요?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일단 대면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 자체로 성과 아니냐는 해석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예, 뭐 맞습니다만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은 누구든지 바라는 거지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수단이죠. 그 개선을 통해서 국익이 정단되고 한일 간의 협력이 정지되면 좋죠. 근데 그러면 이 수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출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우리는 굉장히 따라가고 쫓아가고 일본은 계속 뿌리치면서 봐주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고 우리는 급하게 지금 계속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지만 뭔가 우리가 자꾸 부탁하고 애원한다는 느낌이 있고 저쪽은 약간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구도상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역사 문제에서는 우리가 명백히 피해자고. 그 출발점을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결국은 전 정부와의 자꾸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출범할 때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일 관계를 망쳤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대한민국의 지금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나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들이 잘못했으니까 한국이 고쳐라. 그거 이 정부에서는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빨리 개선하려고 일본은 한국이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에 좋은 협상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구성을 보면 대통령실의 구성을 보면 김성한 실장이나 김태호 차장 이런 이미 그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출발부터 일본은 꼼짝하지 않고 일본은 특히 지금 일본 정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아주 극우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혐한과 한국을 이번에 확실하게 버릇을 고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우리가 가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이 지금 불리하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얻어낼 걸 다 얻어내야겠다라고 이 협상 구도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 이야기까지 해서 일괄 타결. 이 목표를 제시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랜드 바겐의 초점이 뭐냐면 모든 걸 사실 다 올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 하면 계속 좋은 모델을 가져왔어요. 그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네. 근데 바로 이 두 개의 전제는 뭐냐면 일본의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일본 쪽에서 나올 것이 없는데 우리만 올려놓으면 그건 그랜드 바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패만 먼저 다 보여주는 거다. 그럼요. 그럼 이 상황이라면 그랜드 바겐 뭐 큰 틀에서의 한일 관계 변화 기대하기가 한동안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일본은 계속 지금 도망가려고 했고 그다음에 아마 일본이 이번에 해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해줬다. 만나줬다, 한국의 체면을 세워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일본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무리하게 또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내줘야 되는 거죠. 자,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재판 늦춰달라 뭐 이런 취지였는데 당시에 피해자들 법률 대리인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의견서를 피해자 측의 사전 고지 또 사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고 저희로서는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 행정부가 좀 판단을 사실상 늦춰달라라는 의견서를 아무런 논의 없이 제출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네,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이 위안부 합의 과정이었잖아요. 그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로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적으로도 한일 위안부가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 계속 일본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이용하는 말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컨대 국가 이익도 많지만 정말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 위안부 합의가 사실 박근혜 정부한테 엄청난 그거였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소미아가 큰 충격을 주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때 사람들인데 네. 정권적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것을 계속 밀고 나간지 전 진짜 의아합니다. 자, 한미 관계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IRA 법안 두고 외교 참사다 이런 언급도 하셨던데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조문 이런 것들 다 실수고 참 적절하지 않고 뭔가 좀 더 매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부터 이미 계류가 됐고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공화당 의원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막판에 뒤집었거든요. 네.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됐었고 그다음 우리 국정 대정부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김태년 의원이 그것을 이제 제기를 했죠. 우리 이재정 의원이 갔을 때 웬디 셔먼이 이 사실을 이게 무슨 이슈인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회를 모니터링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무부하고도 이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48조 안에 그래서 뭘 어떻게 설명해서 저쪽에 한국의 입장을 개진한다는 것이 저는 전체가 잘 맞아 들어가지 근데 않습니다. 그 전에 양국의 NSC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간의 절대적인 만남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실에서. 그게 그만큼 됐다면 사실 그 전에는 왜 안 됐으며 그 다음에 국무부하고 외교부는 왜 안 됐으며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보실만 하고 다른 데는 안 알렸는가? 네. 사실은 이건 의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통과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4, 5%가 상승했는데 이거를 가서 우리 입장을 아무리 얘기한다는데 법이 됐는데 돌이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도 외교적 실수죠. 역시 첫 단추가 잘못됐었다. 오늘 현지에서 온 브리핑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고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그게 중요하다.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설명을 듣고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자체가 성과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정말 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저 얘기 자체도 예상 가능하죠. 한국 입장 우려를 기억한다. 근데 48초 동안 이걸 읽어도 못 읽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분위기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전에 3번 정도 조우를 했으니까 하나씩 얘기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셨지 않습니까? 동영상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풀어사이드라면 이렇게 나와서 따로 그래도 뒤에서 뭔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두 분만 밀접하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두 분의 시야조차도 서로 48초 동안 나눠지지 않는 모습, 서로 다른 곳을 본다든지 이런 분위기에서 이 중차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이거를 미국의 백악관과 우리가 그냥 합의해서 평소에 하던 원론적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순방 성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순방 이야기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 사안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한국의 어떤 개입, 군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럭케머러 사령관 입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렇죠.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혹은 한국군의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마지막에 에스퍼 국방장관도 사실 그 말을 했죠. 한국하고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될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 인도태평양의 미국의 방식은 여기에 공백 또는 대중 견제를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화약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만의 문제가 생기면 일본하고 한국 동맹을 하겠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대북 억지력으로만 사용했던 주한미군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한국 일본이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북 억지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는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자꾸 포괄적으로 가져가고 훈련도 같이 하게 되면 네. 이게 유사 동맹으로 가게 되거든요. 또는 실질 동맹으로 가게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원하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도입니다. 근데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만 해협을 미군 함정이 통과하는 훈련을 하는 지경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군에 어떻게든 뭔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우리는 미국이 안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이익은 이렇게 묶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 대신 내세울 수 있고, 미국의 그냥 순전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일이 이거를 담당해 주기를 더 원하겠죠. 근데 우린 자꾸 아니라고 그냥 희망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을 확실히 미국을 대해서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외교안보도 정말 어렵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이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깊이 있게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